최근 급성장한 P2P 대출, 업체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P2P 대출,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P2P 대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SNS를 보면은 이 대출 관련한 홍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먼저 이 P2P 대출이 무엇인지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은행이죠. 그렇죠. 은행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대출을 해줬느냐 하면 예금을 받아서 자기가 책임하에서 빌려주죠. 예. 은행에서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대부회사를 찾아가죠. 대부회사들도 자금을 끌어모아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P2P는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온라인 소액 여신 중개업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상의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나가 돈이 얼마를 얼마의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중개업자는 자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투자자로 하여금 이런 신용을 가진 사람이 이만한 금액을 얼마의 기간 동안 돈을 필요로 하니 혹시 빌려주실 사람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투자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P2P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나 하숙을 연결하는 기능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P2P 업체는 자기네들이 중개업소를 차려서 온라인상에 차려서 거기서 이제 투자할 사람과 이제 돈을 빌려갈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건데 연결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일부 수수료를 갖다 좀 받고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 업체가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차입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돈을 되게 빌릴 수 없거나 그렇죠. 혹은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 자금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대부 업체는 너무 금리가 비싸고 은행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중금리 대출이라고 은행만큼 금리가 낮지는 않으면서 대부 업체만큼 금리가 높지도 않은 그 중간층의 고객을 목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또 10% 이상의 수익들이 거의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열심히 3% 받습니까? 1%, 2%예요. 1%, 2%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플랫폼을 믿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10%대의 고수익을 갖다가 나는 이건 펀드보다도 더 나은 거거든요. 윈윈이죠. 예. 자, 그래서 P2P 투자 또 P2P 대출에 사람들이 막 뛰어들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대출을 중개해주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돈을 맡기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다 이익이 다 맞아 떨어져야겠죠. 지금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보통 제시하는 수익률이 P2P 제공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연 12%에서 16%까지 나옵니다. 상당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 자기네들은 이제 대출 받는 사람 그리고 대출 해줄 사람한테 수수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한테는 보통 한 3% 조금 고위험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PF 파이낸싱이라 이럴 경우에는 한 4%까지도 수수료를 챙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돈을 맡긴 사람한테도 한 1% 내외의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까 중개업소는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장이 사실 핀테크 시장의 하나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오프라인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돈을 빌릴 생각을 하고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2015년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370억
정도 예. 이 금액이었다면 지금 지난달 말 5월 말까지 보면 3조 5천억 원 시장. 그러니까 2년 새 100배 가까이 시장이 커졌고요.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남발돼 있겠죠. 예. 초기에 2015년 말 27개사에서 지난달 말 178개사. 그러니까 6배 정도로 이 업체의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예. 첫째는 최근에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굉장히 억제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쪽에서는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부동산 또는 뭐 지금 가게 그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서 운영자금 등등의 어떤 굉장한 예. 그 수요가 많은데 제도금융권이 꺾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그 자금 그 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는 이게 너무 고금리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커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택시라든지 또는 뭐 택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SNS를 통한 말하자면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SNS 발달을 통해서 임대료라고 할까 또는 뭐 인건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소위 말하는 핀테크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효과로서 예. 조달 비용과 운영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로 이 P2P 대출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어우러져서 폭발적으로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업체도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 뭐 내야 될 서류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없고,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떼가는 사람도 사실은 중개 업체만 뭐 떼가는데 그거 뭐 은행의 수수료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낼만 하고 그런 것도 그런 상태에서 중금리 대출의 수요들은 폭증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보험이 온라인 보험이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왜 요즘에 이렇게 부실해졌다, 부실 금융 상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까? 일단 이 구조를 보게 되면 P2P 중개업소가 하나의 은행처럼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은행이자 은행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연 은행이냐?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업이에요. 예. 제가 금융당국에 저 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 시장에 대한 관련법이 없습니다. 예. P2P 시장이 그동안 아예 없었던 시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된다. 야, 여기서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커지고 핀테크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투자가 몰리고 있다. 왜냐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1,000조가 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뭐 은행이자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10배 이상 주는 그런 이제 투자처가 생겼다라는 것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마케팅이 구전으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 네. 이제 사실은 한 업체당 최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적은 쌈짓돈을 가지고서 학생도 주부도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받지 않은 난립된 시장 진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불과 2년 새 6배 가까이 시장이 커졌죠. 예. 근데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먹튀, 자금만 받고 튀어버려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때 되돌려주지 못하는 이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사실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투자처가 누구인지 내가 투자하는 투자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P2P 업체는 소개를 합니다. 이 A라는 업체는 부동산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간, 1년간 이런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하지 확장이 아닙니다. 아하. 이거는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광고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몰리고 있고 업체들은 우후죽순을 남발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참 재미난 그런 그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융감독원 그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개인의 연체율이 의외로 낮네요.
뭐 부실률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예. 지금 개인이다, 법인이다, PF다, 부동산이다 이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그래요. 자기의 업황을 예. 얘기하는 거 업종. 예. 업종을 나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개인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실률이 4.8%.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4.8%가 부실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는 건데 여기에는 목돈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거의 경우에는 거의 12% 넘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실률이라는 건 90일 이상 석 달 이상 연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그런 부실률이 12.3%까지 치솟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렇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개업소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책임 안 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나 혹은 법인한테 투자를 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잖아요. 중개에서 정보를 준 사람은 정보를 뭐 부실하게 줬다는 책임이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책임져 주는 그것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 되려 예.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주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수수료를 P2P 업체한테 내야 줘야 합니다.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투자자가 인지하는 경우는 적잖아요. 아까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을 투자하는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 기껏해봐야 1인당 200만 원, 300만 원. 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소득자를 하더라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500, 1000만 원 정도니까 이런 개인들이 어떤 그런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 상태나 또는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할 계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가가 워낙 소액 투자가다 보니까 이 개인이 어떤 그런 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사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중개업자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담보를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 P2P 방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업체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보면 뭐 지금 그 신용이 나빠서 소액도 제대로 못 빌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빚의 어떤 고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든가 투자를 갖다 끌어와가지고 그 부실 그 여신들을 사가지고 소각해 준다든가 그런 P2P 업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이게 왜냐하면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예. 사실 이제 P2P, 핀테크, 파이낸스와 이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이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핀테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 후년,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5조 원대의 시장, 5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하면 5천조 원 이상의 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178개의 이제 P2P 업체가 난립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세계 100대 기업 내 P2P 업체의 이름을 꼽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또 이런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이제 나쁜 쪽으로 잘 굴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금은 1년, 2년 단위로 빌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자는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한 사람들의 돈을 빼서 1, 2년 전 빌려준 투자자한테 이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P2P 시장의 지금 전체 대출의 3분의 1이 부동산 PF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지 10% 이자를 내줄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누구도 장담하기 쉬운 굉장히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러 자진 폐업하면서 투자자들을 이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금융위가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왜 법을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지 난
답답하다는 거죠, 진짜. 아니,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공무원들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뭐 관련 업체로 막 낙하산으로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걸 갖다가 모르고 법도 안 만들고 그 자리에서 월급을 세금으로 받고 계시냐는 거죠. 그 P2P 대출이 초기에 이제 시장 초기부터 업계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건전한 업체니까 금융업으로 인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금융업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라는 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그 내주는 허가하는데 라이센스를 내주는데 엄격하게 따집니다. 네. 근데 이들 업체한테 금융업으로 해달라라고 하니 이게 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15년에 당장 덜컥 금융업을 허가를 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 관련법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러면 너는 대부업법으로 관리를 할 테니 P2P 업체가 연계 대부업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돼요. 여기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예. 근데 대부업은 법률상 대부업에 따른 법률 투자자 보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금리를 대부업법에 따라서 연 24%로 낮췄죠. 예.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받는다면 우리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런 P2P 업체는 지금 통신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먹지를 해도 이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러려면 니네가 유사금융업체인 건 분명한 것 같으니 그러면 대부업법에 따라서 관리를 할 테니 대부업이라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B2B 업체들한테 편법으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내준 거죠. 대신에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P2P 업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연계 대부업법을 대부업체, 그러니까 그 자회사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회사만 살려놓고 계속 중개업체는 폐업하고 컴퍼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고요. 예. 이 중소업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위 업체들의 경우에는 근무 가서 보면 한두 명 근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뭐랄까 좀 참조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금 문서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P2P 금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이 2005년, 한 13년 전에 영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영국, 독일, 미국에서 이제 그 P2 업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P2 업체가 가장 규모가 크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주목할 게요. 지금 랜딩 클럽의 그 대출 규모가 33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4조 조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 벌써 2조, 3조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P2P 업체라고 하는 것 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하고 이게 관련이 돼 있다. 따라서 외국의 예를 보면 그 P2P 대출의 거의 80%가 일반 개인 신용 대출인데요. 우리는 이게 거의 70%가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발달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더라도 이 중개업체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보다는 개인 신용 대출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가 계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쭉 규제도 해 나가야 되면서 법 체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급격한 이 P2P 업체의 발달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 인터넷 뱅크의 우리가 발전도 보고 있다시피 처음에 반짝하다가 지금 소강 상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뭐 영업 손실 보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건전하게 인터넷 뱅크가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P2P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굳어져 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잘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정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사후 약방문이라도 지금 검경 합동 점검회의를 하면서 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피테크 산업이 이제 굉장히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차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좀 소홀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P2P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대출은 해주지 말아라. 예. 이건 전면 금지가 되고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한도를 예. 동일한 차주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만 그리고 한 업체당 1,000만 원 한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투자금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개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의 경우에는 제3의 기관에 예. 맡겨서 투자 자금의 예치를 좀 보관해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대출 받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PF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정말 이 투자 자산이 허위가 아닌지, 허위 부동산 매물이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실제 부동산 담배 대출이 존재하는지 예. 이런 걸 좀 증명하는 서류를 좀 공개하라라는 예.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P2P 업체가 폐업한다. 이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P2P 업체가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별도의 계좌를 해서 이 투자 자금을 이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투명하게 정보를 더 공시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의원 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크라우딩 펀딩법이 2014년도에 정무위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고. 아, 잠깐만요, 교수님. 네. 2014년에 4월에요. 그것도 1년 만에 아니 2014년 4월에 통과한 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죠. 2018년 지금 6월이 됐는데 통과를 그렇죠.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혼란해서 지금 많이 됐는데 아까 우리 이제 이인철 소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앞으로 이 투자 입법, 그러니까 입법의 방향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떼어 가먹지 예. 않도록 하는 조치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든지 예. 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예.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위험성이 이런 데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중개업자들의 역할 또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좀 담보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자본 규모뿐만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이상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가가 나든 허가가 나는 식으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대출 신청자의 어떤 그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정보라고 할까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일정한 분석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80개라 그러잖아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다. 분명히 교통정리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정부는 또 이 국회는 서둘러 이 부분에 입법을 마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투자가 피해가 없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제였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빗썸이 해킹으로 맞아요. 이제 350억 원 탈취당했잖아요. 예. 빗썸도 똑같습니다. 빗썸도 금융회사가 아니라 통신 판매업자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당국은 지금 고양의 목에 방울 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만일 금융업으로 허가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독박 쓸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P2P 업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제가 유사 연계로 해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관리하는 측면을 했지만 그건 정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뜻 의원 입법이 돼 있는 건 4-5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만 돼 있지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약방문처럼 사고가 이렇게 커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때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는데 지금 아마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P2P도 분명히 더 많은 PF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3분의 2 이미 물려 있어요. 3조 5천억 가운데 3분의 1, 1조 원 이상이 지금 묶여 있는 거고 거기다 부동산 담보가 한 20%가 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준 거예요. 아이고 참. 사실은 P2P 업체니까 새로운 신용에 대한 어떤 검증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투명하게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담보를 잡고 은행이랑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P2P 업체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P2P 업체가 너무 남발되면서 아주 건전한 P2P 업체들이 있거든요. 또 매우 불량한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량스러운 P2P 업체들이 업계를
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전 매우 바람직한 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150년 전에 외환시장이 막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될 때 영국의 외환시장 중개업자들이 스스로 뭉쳐가지고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내자 이래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적립을 해놓고 사고가 터지면 그 적립금에서 물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어떤 그런 신뢰도를 굉장히 높인 적이 있거든요. 일종의 공제조약 같은 걸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정부가 규제도 하지만 정부가 사실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이 자정은 협회가 주도를 해야 되고 협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P2P 업계는 절대로 2, 3년 만에 완숙되는 단계가 아니니 점진적으로 이것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성장도 하면서 실제로 투자가나 또는 그 수요자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를 정착한다. 전 기남목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고 그렇죠. 그 밑에는 퇴출시켜버리는 그리고 그런 방법도 그 필요해야 협회가 되겠네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상당히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짧게 이 P2P 대출에 이제 이런 중개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께 당부 말씀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이제 P2P 업체는 등록이 안 되고 P2P와 연계 대법이 등록이 돼 있다면 그거는 금감원의 이제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로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 10% 이상 준다는 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 차주한테 투자 수익률이 거의 뭐 20% 육박하고 있다는 건 돈 빌리는 사람한테 수수료 23%, 그러면 적어도 25%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익이면 이거 나부터 챙기죠. 그렇죠. 친지부터 챙기고 가족 옆에 있는 친구부터 챙기기 때문에 고수익을 해서 이제 마케팅하는 거는 좀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째, 중개업소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다음에 둘째는 중개업소를 그 운영하는 분이 얼마만큼 금융의 전문가고 그분의 평판이 어떤가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해야만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동 교수님, 또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시고 P2P 대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